아, 네, 알겠습니다. 어, 네, 이번에는 8주차 강의를 이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는 딥러닝 소프트웨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강의였는데요. 저번 시간에는 최적화 알고리즘, 레귤러라이제이션 중에 특히 드롭아웃, 그리고 전이 학습에 대해서 살펴봤던 강의였습니다. 근데 이번 강의에서는 화제를 좀 돌려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동작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우리가 실제로 모델을 학습시킬 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뤄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발표 컨텐츠를 소개시켜 드리자면 먼저 CPU와 GPU에 대해서 배워볼 예정이고 또 강의가 진행됐던 2017년 기준 사람들이 많이 사용했던 딥러닝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컴퓨터에는 CPU와 GPU가 존재하고 딥러닝은 GPU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왜 딥러닝에서 GPU가 CPU보다 더 좋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GPU는 그래픽스 카드 아님 혹은 그래픽스 프로세싱 유닛으로 보통 게임을 위해 만들어진 하드웨어로 컴퓨터 그래픽을 렌더링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GPU의 양대 산맥으로는 엔비디아와 AMD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딥러닝 분야에서는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수년 동안 딥러닝에 많은 공을 기울여서 엔지니어들이 딥러닝에 적합한 하드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지금 2020년 기준으로도 이 람다랩스닷컴이라는 2월 람다랩스닷컴이라는 곳에서 2월 달에 2020년 딥러닝에 가장 좋은 GPU라는 내용으로 블로그가 올라왔었는데 그 소타 모델, 그 스테이트 오브 아트 모델들을 학습시키기에 가장 좋은 GPU를 소개해주는 내용을 블로그에 올렸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 2월 기준으로도 역시 엔비디아가 딥러닝 분야를 독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PU와 GPU의 차이점은 세 가지 차이점으로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GPU와 CPU 모두 임의의 명령어를 수행할 수 있는데 CPU의 경우 코어 수가 적은 게 특징이고 GPU의 경우 고성능의 상업 GPU에는 수천 개의 코어가 있을 만큼 코어 수가 많은 게 특징입니다. 코어 수만 보면 CPU보다 GPU의 코어 수가 훨씬 많은데 CPU는 독립적으로 많은 일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하이퍼 트레딩 기술로 CPU는 8개에서 20개의 스레드를 동시에 실행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코어는 CPU의 머리, 스레드는 사고방식이라고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의 코어에서 여러 일을 하는 것을 멀티 스레드라고 하고 이거를 인텔에서는 하이퍼 스레딩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CPU는 많은 일을 빨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코어 수와 하이퍼 스레딩 유무에 따라서 CPU의 성능 차이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GPU의 코어들은 CPU와 비교했을 때 많은 일을 할 수 없고 독립적으로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코어들이 하나의 태스크를 병렬적으로 수행하는 형태를 띈다고 합니다. GPU는 하나의 일을 병렬적으로 나누어서 작업하기 때문에 하나의 일을 처리하는 데에는 CPU에 비해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메모리 사용 방식의 차이인데요. CPU는 메모리를 램으로부터 끌어다 쓰고 GPU는 내장 메모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차이점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CPU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범용 처리에 적합하고 GPU는 병렬 처리에 특화되어 있는데 그래서 GPU가 가장 잘 동작할 수 있는 적합한 알고리즘이 바로 행렬곱 연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맨 밑에 사진을 보시면 맨 오른쪽 행렬은 왼쪽 두 행렬의 내적이고 내적 연산은 모두 서로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오른쪽 결과 행렬에서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각각의 원소가 전부 독립적이기 때문에 모두 병렬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각 원소들은 입력 데이터만 다르고 두 개의 벡터를 내적한다면 모두 같은 일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GPU는 결과 행렬에 그 각 요소들을 병렬로 계산하는 데 이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연산을 엄청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컨볼루션을 예로 들었을 때 컨볼루션에는 입력과 가중치가 있고 출력은 입력과 가중치의 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GPU를 사용하면 이 연산을 각 코어에 분배시켜서 CPU에 비해 아주 빠르게 연산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GPU에서 직접 실행되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엔비디아에서 지원하는 쿠다를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게 C 언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GPU에서만 실행되는 코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쿠다 코드를 작성할 때는 메모리 구조를 관리하면서 이제 고려해야 되는 등 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효율적인 쿠다 코드를 작성하는 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는 GPU에 최적화된 기본 연산 라이브러리를 지금까지 배포했었는데 예를 들어 cuBLAS는 다양한 행렬곱을 이용해서 연산을 제공해주고 cuDNN은 컨볼루션, 포워드, 백워드 패스, 배치놈, 어레넨 등 딥러닝에 필요한 거의 모든 기본적인 연산을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가 이렇게 자기 GPU에 효율적으로 동작하는 라이브러리들을 많이 배포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딥러닝에 사용하기 위해서 쿠다 코드를 직접 작성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다 말고도 오픈CL이라는 조금 더 범용적인 언어가 있는데 오픈CL은 엔비디아의 GPU에서만 동작하는 게 아니고 AMD와 CPU에서도 잘 동작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7년 이 강의가 했던 2027년 기준으로는 딥러닝에 최적화된 연산이나 라이브러리가 개발되지 않아서 쿠다보다는 성능이 떨어져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CPU와 GPU의 성능 벤치마크 비교 자료인데요. GPU 경우에는 파스칼의 타이타닉스, CPU 경우에는 인텔의 E5 프로세서로 벤치마크 했을 때의 결과라고 합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면 GPU가 보통 65에서 75배 정도 빨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 그래프는 쿠다와 cuDNN의 성능 벤치마크를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컨볼루션 연산에서 cuDNN을 사용한 것과 일반적인 쿠다를 사용한 것의 성능을 비교해봤다고 합니다. 그래프를 보면 보통 그 cuDNN이 한 약 3배 정도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GPU로 학습을 할 때 생기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그 모델과 모델의 가중치는 전부 GPU 램에 상주하고 있는데 실제 트레인 데이터는 하드 드라이브에 있는 경우에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작업에서 보틀넥이라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 병목 현상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양보다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이고요. 그 GPU가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게 이제 보틀넥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엄청 느려지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결책 중 하나는 바로 데이터셋이 작은 경우나 서버의 램 용량이 큰 경우에는 데이터 전체를 램에 올려놓거나 데이터 읽는 속도를 개선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그 CPU의 다중 스레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램에 미리 올려놓는 그 프리 패칭이라고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딥러닝 프레임워크 주제로 들어갈 건데요. 이제 다양한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주로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를 위주로 다룬다고 합니다. 그 한 가지 강의에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간 부분이 딥러닝 프레임워크의 초창기 세대는 보통 학계에서 구축되었었는데 이렇게 보다시피 카페는 버클리에서, 토치는 NIU에서 개발된 후에 페이스북과 공동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음 세대의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은 이제 기업들, 이제 인더스트리에서 나왔다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카데미 쪽에서 인더스트리로 이동해서 이제는 기업들이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그 카페2와 파이토치는 페이스북에서 나왔고요. 텐서플로우는 구글에서 나왔습니다. 2020년인 현재도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를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최근에 페이스북 그룹에서 이제 10월 달에 깃허브에 발표한 논문 분석 결과에 파이토치 이용자가 텐서플로우 이용자를 처음으로 앞섰다라는 뉴스 기사를 봤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이유가 뭔가 하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면 저희가 굳이 손으로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도 딥러닝 모델들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이유는 크게 3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엄청나게 크고 복잡한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우리가 직접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딥러닝에서는 항상 로스를 계산하고 로스에 부합하는 가중치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함으로써 저희가 항상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고 있는데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그레디언트를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워드 패스만 잘 구현하면 백 프로파게이션을 알아서 구성되는 점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효율적으로 GPU를 다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제 오른쪽에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이제 예로 들어봤을 때 우리는 이제 오른쪽 그래프를 이렇게 그 보이는 코드처럼 이제 넘파이로 우리가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넘파이에 이제 랜덤 숫자들을 이용해서 코드를 짰는데 이제 우리가 넘파이로 작성을 한다면 백워드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백워드 수식을 구현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다는 게 좀 문제일 수도 있을 어려움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워드를 스스로 직접 구현해야 된다는 게 이제 넘파이를 활용하면 이제 하나의 어려움이고 또 다른 어려움, 문제점은 그 GPU에서 돌아가지 않고 넘파이가 CPU에서만 동작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것의 목표는 일단 매번 그레디언트를 직접 계산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이제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면 넘파이처럼 구현하면 이제 GPU에서 동작하고 자동으로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딥러닝 프레임워크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넘파이로 이제 구현했던 이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이제 텐서플로우 프레임워크나 이제 파이토치 프레임워크로 한번 구현을 해볼 건데요. 이제 그 똑같은 예시로 살펴보면 이제 먼저 텐서플로우의 예를 보면 아까 이 넘파이로 구현했던 코드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덧셈, 곱셈이 들어가 있고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 이 첫 번째 사진에 두 번째 빨간 박스를 보면 그레디언트를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코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넘파이로 구현할 때처럼 직접 백워드 패스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주는 것 외에도 텐서플로우의 또 하나의 좋은 점 중 하나는
명령어 한 줄로 CPU에서 GPU로 동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왔다 갔다 전환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른쪽 코드처럼 이제 tf.device를 설정해 주면 코드를 GPU에서도 동작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G를 C로 바꿔서 넣어주면 CPU에서도 동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파이토치도 텐서플로우와 거의 비슷한데요. 코드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똑같이 똑같은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구현했을 때 보면 변수 선언을 하고 이제 포워드 패스를 진행을 하는데, 변수 선언 밑에 이제 덧셈, 곱셈이 있는 게 넘파이와 텐서플로우 코드하고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토치도 동일하게 그레디언트를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고요. 파이토치에서 이제 GPU를 사용하려면 오른쪽 코드처럼 변수 선언을 할 때 쿠다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을 하면 GPU에서 연산이 수행된다고 합니다. 앞서 이제 세 가지 코드를 모두 함께 비교해 보면 텐서플로우와 파이토치가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넘파이스럽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봤듯이 파이토치하고 텐서플로우 모두 그레디언트도 알아서 이제 코드 한 줄만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고, GPU에서도 이제 쉽게 동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각 딥러닝 프레임워크, 이제 텐서플로우랑 파이토치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이제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텐서플로우부터 시작할 것인데요. 이번에 소개할 예제는 이제 두 개의 풀 커넥티드 레이어와 렐로를 학습시키는 예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손실 함수로는 엘트로스를 사용할 겁니다. 이제 예제를 구현한 코드를 보면 텐서플로우 경우에 코드가 크게 두 가지 스테이지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빨간색 박스를 보면 앞서 말한 예제의 그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정의하는 코드이고요. 밑에 파란색 코드는 정의한 그래프를 실행시키는 코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연산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랜덤한 숫자를 데이터로 넣어주는 코드가 있는 거, 여기 밸류 변수를 선언한 거에 보면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스테이지로 구성된 코드가 텐서플로우를 사용할 때 아주 일반적인 순서라고 합니다. 이제 먼저 그 앞에 코드 봤던 것 중에 이제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정의하는 부분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파란 박스를 보면 x, y, 그 다음 w1, w2 변수를 정의해 줍니다. 모두 이제 플레이스 호더 객체이고요. 4개의 변수는 그래프의 입력 노드가 됩니다. 나중에 데이터를 넣어줄 때 여기로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 이 코드는 그래프만 구성한 코드여서 메모리 할당이 일어나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빨간 박스는 앞에서 선언한 입력 변수를 이용해서 텐서플로우 연산을 수행하는 코드입니다. 첫 줄을 보면 x와 w1의 행렬 곱 연산을 수행하고, 이제 maxim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렐로를 구현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렬곱 연산을 한 번 더 수행해서 그래프의 최종 출력값인 y 프레딕트 변수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측값과 정답값의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해주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코드 또한 아직 계산할 데이터를 저희가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연산을 이제 아직은 수행하지 않고 그냥 그래프 구조만 만들어 놓은 점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록색 박스를 보면 로스를 계산하고 W1과 W2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 덕분에 저희가 이제 백 프로파게이션 코드를 직접 짜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텐서플로우 세션을 볼 건데요. 텐서플로우 세션에서는 이제 실제 그래프를 실행시키고 데이터를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세션에 진입하려면은 이제 그래프에 들어갈 실제 값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역할이 values라는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numpy의 어레이를 이용해서 값을 할당해 주고요. session.run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그래프의 일부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함수의 첫 번째 인자로 넣어준 리스트, 로스와 그래드 W1, 그래드 W2가 들어가 있는 리스트가 우리가 그래프의 출력으로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말해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feedDic이라는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제 앞에서 선언해준 values 즉 실제 값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ut이라고 선언해준 한 줄을 이제 실행시키면 그래프가 실행이 되고 로스와 그레디언트 1, 2가 계산돼서 출력값이 numpy 어레이 형태로 반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그래프에서 단 한 번의 forward와 backward 패스를 수익시킨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네트워크 전체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앞에 코드에서 몇 줄을 더 추가해주면 되는데요. 그래프를 여러 번 실행시켜야 되기 때문에 for loop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복적으로 session.run을 소출해서 로스와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코드를 보면 맨 밑에 두 줄을 이용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를 돌린 걸 이제 로스를 시각화한 그래프가 왼쪽에 있는데 그걸 보면 이제 로스가 점점 잘 내려가고 있고 네트워크 학습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코드에는 문제점이 하나 있다고 해요. 이제 그래프를 실행시킬 때마다 numpy 어레이로 된 가중치 행렬을 이제 텐서플로우로 복사를 해야 되고 그 맨 위에 있는 플레이스홀더 함수 때문에 이제 텐서플로우로 복사하고 그다음에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그레디언트 행렬을 텐서플로우에서 다시 numpy 어레이로 반환해 주는 이제 코드인데 이 코드가 GPU에서 이제 실행되고 있을 때는 만약에 네트워크가 엄청 크고 가중치가 엄청 많으면은 앞서 이제 언급했었던 CPU와 GPU 메모리 간의 이제 데이터 교환이 많아져서 엄청 느리고 비용이 커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 앞에서 설명한 GPU의 바틀넥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텐서플로우는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데 매번 플레이스 호더를 써서 가중치를 넣어주는 것 대신에 가중치를 버라이어블로 선언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버라이어블은 컴퓨테이셔널 그래프 안에 있는 변수이고 이제 가중치 1과 가중치 2를 플레이스 호더 대신에 버라이어블로 선언을 하고 이제 텐서플로우에 어떻게 초기화 시킬 거인지 알려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왼쪽 코드에서 그 전에 이제 코드인데 왼쪽 코드에서는 그래프를 넣어주기 전에 numpy를 이용해서 이제 초기화를 시켜줬는데 numpy.render.rend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초기화 시켜줬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variable이라는 변수가 그래프 안에 있기 때문에 변수를 초기화 시켜주기 위해서는 이제 랜덤 언더바 노멀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 값을 어떻게 초기화해 주는지 이제 텐서플로우에게 알려주는 코드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는 컴퓨테이셔널 그래프 외부에서 이제 세션 부분에서 가중치 업데이트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왼쪽 코드를 보면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numpy 어레이로 가중치 업데이트를 하고 계산된 가중치를 다음 스텝에 넣어주는 방식이었는데 가중치를 그래프 안에서 업데이트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assign 함수를 이용해서 변수가 그래프 내에서 업데이트가 일어나도록 해서 업데이트된 값들이 항상 그래프 내부에 존재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학습을 실행시켜주기 전에 글로벌 variables
이니셜라이저를 통해서 그래프 내부의 변수들을 초기화시켜 줍니다. 초록색 박스 코드를 보면 데이터와 이제 데이터와 레이블만 넣어주면 되고, 가중치는 그래프 내부에서 데이터와 로스를 이제 넣어주고, 그 가중치는 그래프 내부에 항상 상주하게 되고, 텐서플로우는 이제 로스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코드를 돌리면 왼쪽 그래프처럼 로스가 이제 학습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가중치가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가중치가 매번 초기화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그 new weight 1과 new weight 2를 출력으로 추가하면 그냥 해결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new weight 1과 new weight 2가 사이즈가 큰 텐서라면 이제 매 반복마다 CPU, GPU 간의 데이터 전송이 이제 요구가 되고 또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updates라는 더미 노드를 만들어서 그래프를 실행시켜서 이제 로스와 더미 노드를 계산할 수 있게 해주면은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잠시만요. 여기서는 이제 로스를 프리디파인드, 로스를 이제 민 스퀘어드 에러로 프리디파인드 할 수 있는 페이지, 있는 코드를 설명하는 이제 페이지입니다. 이제 이 페이지에서는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케라스라는 텐서플로우의 유명한 패키지를 소개시켜 주는데, 케라스는 텐서플로우를 백엔드로 해서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알아서 만들어주는 패키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 레이어에 이제 시퀀스로 이제 모델을 구성을 먼저 해주고, 옵티마이저 객체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 함수를 돌려주면 컴퓨테이셔널 그래프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fit을 하면은 전체 학습 과정이 알아서 진행되는 코드라고 합니다. 이제 페이스북에서 나온 파이토치는 텐서플로우하고 다르게 그 세 가지 추상화 레벨을 정의해 놨습니다. 텐서플로우 객체는 넘파이 어레이와 유사하고 GPU에서 이제 수행될 수 있고요. 버라이어블 객체는 그래프의 노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프를 구성하고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듈 객체를 이용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텐서는 텐서플로우의 넘파이 어레이와 같은 역할이고, 버라이어블은 텐서플로우의 텐서, 버라이어블 또는 플레이스홀더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모듈은 이제 텐서플로우의 레이어와 같은 하이어 레벨 프레임워크하고 유사하다고 합니다. 이 예제를 보면 파이토치의 텐서 객체로 구성한 2레이어의 네트워크입니다. 먼저 랜덤 데이터를 선언하고, 포워드 패스를 계산하는 연산을 이용하고, 백 패스도 직접 구현을 한 코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러닝 레이트를 이용해서 가중치를 계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드는 버라이어블 객체를 이용해서 구현을 한 건데, 버라이어블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그레디언트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목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라이어블을 선언을 할 때 맨 위에서 requires grad를 통해서 그레디언트를 이 버라이어블에 대해서 계산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포워드 패스 코드를 보면 텐서를
사용했을 때와 이제 완전히 똑같은 코드를 쓰고 있고요. 로스 백워드라는 코스를 함수로 호출하면 그레디언트가 알아서 반환되고 이제 w1.grad.data를 이용해서 가중치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라이어블을 통해서 구현을 하면 그레디언트가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이토치에서는 새로운 자동으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함수를 정의해 줄 수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텐서의 형태로 포워드와 백워드를 정의를 해주면 그래프에 그걸 넣어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왼쪽 예제는 렐루를 직접 구현을 해서 새로운 함수로 정의를 해주고 그 렐루를 컴퓨테이셔널 그래프에 적용한 예시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필요한 대부분의 연산들은 이미 구현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그 어토그리드 펑션스를 구현할 필요는 많이 없다고 합니다.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케라스와 같은 하이 레벨 API를 제공해 주는데 파이토치는 NN 패키지가 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코드를 보면 이제 리니어와 렐로 그 레이어를 모델 시퀀스에 추가해서 모델을 정리를 해주는 부분이 이제 케라스와 유사하고요. 밑에 NN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손실 함수를 정리를 해주고 여기서는 민 스퀘어드 에러 로스를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밑에 반복문을 돌려서 포워드 패스를 수행해서 프리딕션 결과를 얻고 손실 함수를 실행해서 로스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로스점 백워드를 호출하면 매 반복마다 그레디언트가 저절로 계산이 되게 되고 모델 업데이트를 위해서 맨 마지막에 그레디언트 디센트 스텝을 수행시켜주는 코드입니다. 파이토치를 사용할 때 또 흔히 접하게 되는 게 새로운 NN 모듈을 이제 정의를 하는 겁니다. 모듈은 일종의 네트워크 레이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예제에서는 2레이어 네트워크를 NN 모듈 클래스로 다시 작성한 예제입니다. 클래스 생성자로 보면 리니어 1과 리니어 2를 선언을 해서 두 개의 모듈 객체를 클래스 안에 저장을 해주고 포워드 패스에서는 네트워크 출력을 계산하기 위해서 앞에서 정의한 모듈을 여기서는 사용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오토그레드 펑션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나머지 코드는 이전의 코드하고 동의하다고 합니다. 이제 옵티마이저를 구성해주고 반복문을 돌면서 데이터를 넣어주고 그 백워드로 그레디언트를 구하고 스텝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파이토치에서는 또 데이터 로더라는 걸 유용하게 사용하는데 미니 배치를 관리해주는 그런 함수라고 합니다. 코드 밑부분에 이제 에포크 반복문을 보면 이제 매 반복마다 여기 이제 데이터 로더를 선언을 해주면 매 반복마다 데이터의 미니 배치를 적절하게 반환시켜준다고 합니다. 텐서플로우는 두 단계로 나뉘어서 그래프를 구성하고 그래프를 반복적으로 돌리는 단계를 거치는데 이런 거를 스태틱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프가 단 하나 고정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스태틱 그래프라고 하고요. 파이토치는 매번 포워드 패스할 때마다 새로운 그래프를 구성하기 때문에 다이나믹 컴퓨테이셔널 그래프라고 합니다. 이제 스태틱 그래프는 그래프를 한 번 구성해 놓으면 학습 시에 똑같은 그래프를 재사용하게 되는데 스태틱 그래프에서는 이제 그 그래프를 최적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일부 연산을 합치고 재배열시키는 등 효율적으로 원하면 최적화를 시킬 수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이제 컴브와 렐루하고가 반대되는 모델이 있는데 뭐 그래프를 최적화시킨다고 했을 때 컴브와 렐루를 합쳐버릴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스태틱 그래프에서는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최적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직렬화에 대한 건데요. 스태틱 그래프는 그래프를 한번 구성을 해놓으면 네트워크 구조를 파일 형태로 저장할 수 있고
이제 코드 없이 빌드한 그래프를 다시 실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조건부 연산을 할 때는 다이나믹 그래프는 간단하게 if문을 사용할 수 있는데 스태틱 그래프 같은 좀 복잡하고 컨트롤 플로우를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앞서 조건부 연산하고 이제 유사한 상황이 반복 연산, 이제 루프를 돌릴 때도 발생을 하는데 그 파이토치 같은 다이나믹 그래프에서는 엄청 간단하게 그냥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기본 폴로브 이용하면 끝이고 끝이지만 텐서플로우에서는 좀 과정이 지저분하다고 해요. 텐서플로우는 그래프 앞에서 미리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에 이제 명시적으로 루프를 넣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텐서플로우에도 텐서플로우 폴드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제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텐서플로우에서도 다이나믹 그래프를 작성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텐서플로우 폴드를 사용하면 어떤 상황에 다이나믹 그래프를 고려를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이제 밑에 그 세 가지 리커런트 네트워크, 리커시브 네트워크, 모듈러 네트워크를 이제 구현을 할 때는 다이나믹 그래프를 작성하는 게 좋다는 것을 이제 언급을 해줬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딥러닝 프레임워크들을 봤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에 대한 추천하는 내용인데요. 텐서플로우가 대부분 프로젝트에는 세이프벳이라고 그냥 안전하다고 대부분 많이 사용한다고 하고요. 파이토치는 이제 리서치 쪽에 많이 사용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이제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말고도 다른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도 소개를 조금 살짝씩 해줬었는데 제가 좀 그 PPT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좀 네, 자르게 됐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나요?